자, 그래서 문법도 비문학처럼 해놨네요. 아까 또 문법 했는데 또 해야 되는 거. 자, 11번, 12번 문제는 이제 한꺼번에 묶여서 나오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살짝 수능에서 안 나와요. 묶어서 내진 않아요, 문법은 잘. 그래도 뭐 혹시 모르니까, 절대라는 없으니까. 가봅시다. 자, 1문장 같은 경우에는 자동사가 무엇이고 타동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서술어가 되는 용어는 그 종류에 따라서 주어만을 필요하는 경우가 있고 주어와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어 또는 주어와 목적어 외에도 그 밖의 문장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대. 같은 동사이지만 옳다, 쏟아지다, 끓다는 주어만 있으면 하나의 완전한 문장을 이루죠. 옳다 이거 하나만 해도 문장이 되잖아. 옳다, 끈다 이거 다 되잖아. 이러한 동사는 뭐냐? 자동사라고 하는 거야. 그냥 주어만 있어도 문장이 되는 거. 그게 자동사. 근데 뭐 먹다, 만지다, 삶다 등 주어와 목적어가 있어야 완전한 문장을 이루는 경우는 타동사라고 합니다.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먹 이런 것들은 혼자 되지 않으니까 완전한 문장은 되지 않으니까 앞에도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동사는 혼자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야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걸 타동사로 합니다.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자동사, 타동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자동사나 타동사 중에는 주어나 목적어 이외에 뭐 부사와 같은 다른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대. 뭐 구름이 비로 변한다, 순이가 동생에게 장난감을 주었다와 같은 문장은 주어와 목적어 외에 밑줄 그은 말들이 없으면 불완전한 문장이 되잖아요. 순이가 장난감을 주었다, 불완전하잖아요 되게. 누구한테 장난감을 줬는지 모르잖아. 구름이 변한다, 이것도 문장은 되긴 되는데 뭐로 변했는지 완전하지가 않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문장들은 그 앞에 문맥이 있으면 또 뜻이 되죠. 앞에 문맥 같은 게 있으면은 구름이 변한다도 이거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순이가 장난감을 주었다도 앞에 문맥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예컨대 순이가 장난감을 주었다라는 건 단독으로 쓰면 불완전하지만 앞에 동생이 자꾸 칭얼거려서 순이는 장난감을 주었다가 되면은 누구든지 순이가 동생한테 장난감을 주었구나 라고 생각하잖아. 완전한 문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3문단. 자, 주어 외에서 이제 형용사에 대한 내용들이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형용사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형용사가 주어하고만 어울려서 완전한 문장을 이룰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대. 저 그림은 실물과 꼭 같다. 이곳 기후가 농사에 적합하다 해서 밑줄 그은 부분은 주어가 아니야. 근데 완전한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하잖아. 뭐 기후가 적합하다. 그림은 꼭 같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예시를 들었죠. 3문단. 이처럼 완전한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서술어,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로 구분을 한대요. 즉,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주어 한 자리만 필요로 하는 것, 주어 외에 또 다른 한 자리 성분을 필요로 하는 것, 주어 이외에 또 다른 두 자리 성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마지막. 형태가 같은 경우라도 이제 자동사와 타동사를 경험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동사와 형용사의 종류에 따라서 한 자리 서술어와 두 자리 서술어를 겸하는 등 그 자릿수를 달리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형태가 같은 동사라도 자동사와 타동사를 겸하는 경우에는 한 자리 서술어가 되기도 하고 두 자리 서술어가 되기도 한다 하면서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근거로 문제를 풀어보면 자, 밑줄에 친 이걸로 볼 때 보기에 밑줄 친 서술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일단 답은 5번입니다. 적절한 이해는. 자, 일단 먼저 볼게요. 왜 틀렸는지. 자, 기억에서 꽃이 예쁘게 피었다. 이 피다. 이거는 주어인 꽃이 이것만 필수 성분이에요. 꽃이. 이게 필수 성분이에요. 예쁘게 피었다만 했을 때는 완전한 문장이 되지 않잖아요. 뭐가 예쁘게 피었는데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는 주어인 꽃 이것만 필수예요. 예쁘게 피어도 돼. 꽃이 피었다도 답이 되잖아. 그렇지? 예쁘게가 빠져도 완전한 문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 꽃이 필수 문장 성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꽃이와 예쁘게라는 문장이 필요로 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예쁘게는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 던지다, 힘껏 던졌다는 주어 아이들이 주어죠. 던지는 주어.
목적어인 돌 이것만 필수입니다. 아이들이 돌을 던졌다 하는 필수죠. 근데 힘껏 빼도 상관없잖아. 아이들이 돌을 던졌다 해도 말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힘껏은 그냥 추임새잖아요. 뭐 어떻게든 약하게 던졌다 힘껏 던졌다 이거는 보충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필수어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니은 2번은 주어와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 문장 성분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부사어가 지금 힘껏이죠. 근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동생이 다닌다 이것도 다니다는 출장 같은 목적어나 병원에 뭐 이런 것들 뭐 앞에 뭔가 필요하죠. 지금 이거 자체로는 완전한 문장이 아니에요. 애초에 앞에 문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글로만 보면 문맥이 지금 없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되려면 서술어 다닌다인 주어인 동생 이외에 목적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부사어가 필요한 겁니다. 보충 설명이 아니라 부사가 적용이 필요해요. 뭐 힘껏처럼. 자, 리을 같은 4번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의 주어인 그는 이외에 학생이라는 보어가 필요합니다. 그는 아니다. 틀리잖아요. 근데 추가 설명을 해주고 있죠. 학생이라는 추가 설명이죠.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추가 설명, 보충 설명, 보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반드시 필요하죠. 여기서 이 문장에서. 학생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이상하잖아. 그는 아니다라는 문장은 완벽하지가 않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째는 맞죠. 서술어 바꾸었다는 주어, 목적어, 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실한 농부가 넓은 흙무지를 옥토로 바꾸었다. 맞죠? 주어 바꾸다는 농부, 주어, 목적어 흙무지, 그리고 부사와 옥토 다 필요하는 세 자리 서술어입니다. 성실한 이게 뭐예요? 뭐죠? 좀 더 설명하는 건데 이거는 필요하지 않고 여기서 문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요. 자, 12번 같은 경우에 자료의 기획에 해당하는 거 자동사가 될 수 있고 타동사가 될 수 있는 것, 그거의 답은 아이들이 즐겁게 논다. 가족들이 윷을 논다. 자, 1번입니다. 이 놀다는 주어만을 필수 문장 성분으로 지니는 자동사입니다. 가족들이 윷을 논다, 놓았다. 이거는 주어 이외에 목적어를 필수 문장 성분으로 지니는 타동사죠. 같은 논다인데 자동사일 때 앞에 있는 경우에 자동사가 되고 뒤에 있을 때는 필수 문장 성분이 필요한 타동사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1번밖에 없습니다. 12번이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15번. 자, 높임법이 있죠? 이거 뭐 항상 단골 문제라고 가끔씩 나오는데. 자, 답은 1번이죠.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깨서 그리고 가셨습니다의 시를 높여서 사용해서 높이고 있어요. 씁니다는 대화 상대 어머니를 높일 때 쓰는 거죠. 엄마한테 지금 말하는 상황이잖아. 할머니께서 방금 시장에 갔어. 이렇게 버리면 이상하죠. 할머니 높이긴 했어. 할머니께서 맞죠? 할머니 높였지. 방금 시장에 갔어는 지금 답변하는 사람한테 반말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 어머니한테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가셨습니다는 누구를 높이는 거야? 지금 할머니 높이는 거야? 엄마를 높이는 거야? 말하고 지금 듣고 있는 청자인 어머니를 높여주는 거죠. 근데 1번은 뭐라 그랬어? 이 씁니다를 사용해서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하잖아. 그래서 틀린 거예요. 정확하게 분석해야 돼요. 깨서로 이미 충분히 높였습니다. 할머니는. 뒤에 씁니다는 어머니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죠. 출장 가 있는 동안 청자인 아들에게 뭐뭐 해 명령어 쓰고 있죠. 그리고 친구한테 말하는 상황, 주체인 할아버지는 여전히 진지를 잘 드신다. 진지 드신다는 할아버지를 좀 높이고 있는 거예요. 친구한테. 네 번째 거, 선생님과 대화할 때 저는 우리 아버지를 어렸을 적부터 존경해 왔어요. 선생님 높이는 거죠. 존경해 왔어요. 아버지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미음 같은 경우에 쌍둥이 동생들에게 말하는 상황, 우리 용돈을 모아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 한번 할래? 자, 부모님을 모시고 객체를 높이고 있죠. 부모님이 주체가 아니야. 주체는 누구야? 쌍둥이 동생이잖아. 동생 높이는 게 아니라 객체인 부모를 높이는 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컴퓨터 갑시다. 여기 이거 컴퓨터 되게 어렵던데 좀 헷갈리더라고.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게 마지막 문단에 나오는 게 또 디도스 얘기 나오죠. 요즘 뭐 BJ들이 디도스로 난리더만. 내가 좋아하는 괴물지가 방송을 안 해. 괴물지 잘 몰랐는데 군대에서 애들이 막 가가지고 봤거든. 재밌더라고. 잉 이러면서 기모띠. 그 다음 거 좀 보는데 요즘 뭐 BJ들만
그 타겟으로 디도스 공격을 해가지고 롤을 못한다. 방송 컴퓨터 렉 걸리나. 컴퓨터에서 함부로 다운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진짜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그 뭐 이상한 거 다운받는다고 불법적인 거 다운받지 마시고 그런 거 잘못 받으면 컴퓨터 망가집니다. 망가지면 다행이야. 그거 만약에 컴퓨터 요즘은 동영상 같은 것도 많잖아. 나만 해도 노트북에 카메라 있어. 저거 해킹해서 이런 거 해킹 나가면 진짜 답도 없어요. 내가 벌써 주변에 피해자도 많은데 한 명은 이 세상에 없으시고 당해가지고 가셨고 친구예요 심지어. 한 명은 협박당했어요. 진짜 다니면서 내내. 근데 한 명은 좀 억울하게 그 가신 분은 좀 억울했고 그 협박당한 애는 좀 잘 자초하긴 했어요.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어요. 뭐 옛날에 나 같은 경우에는 그 미니 서든 게임 미니 서든한테 알아요? 미니 서든이라고 그 너네들은 요즘 플래시 게임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다. 그 후레쉬맨 같은 거. 뭔지 알것 옛날에는 플래시 게임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플래시 게임이 방어벽이 약하다 그래서 없앴어요. 해킹 많이 당하고 위험하다 그래서 보안이 약하다 그래서 없앴는데 그런 플래시 게임 서든어택 같은 거였어. 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 컴퓨터 시간 있냐? 컴퓨터실에서 이제 초등학교 때 있잖아. 나도 이제 초등학교 때 컴퓨터실 같은 거 해가지고 가가지고 선생님 파워포인트 알려주고 한글 알려주고 할 때 몰래 뒤에서 게임 깔아가지고 그때 막 벽부수기 이런 것도 하고 뭐 지뢰찾기 아니야. 벽부수기도 있었어. 이누야샤 알아? 알죠. 쫄라맨이랑 이누야샤가 벽 부수는 거 있었고 이렇게 방향키로 하는 거. 그리고 뭐 화면 부수기도 있었어요. 화면에다가 개미나 사람 풀어놓으면 막 망치 빡빡 깨고 막 그랬어. 그리고 뭐 스타크래프트 그것도 CD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다 불법이야. 근데 그때 모르잖아. 그냥 우리 인터넷 들어가서 치면은 나왔어. 옛날 저작권 개념이 부족해가지고 네이버에다가 미니 서든어택 다운 이렇게 치면은 텍스트 파일 쫙 나와. 그거 다운 받으면 그 컴퓨터 망가져. 그 컴퓨터가 맨날 쓰레기인 이유가 그런 이유였어요. 막 잡다한 거 까니까. 저희 선생님이 불법을 줬는데. 불법 좋다고? 네. 마크 복돌. 그래 마크 이런 거 너는 마크가 해당하겠네. 마인크래프트 복돌 뭐 그런 거. 이런 거 함부로 깔면은 컴퓨터 망가져. 저희 선생님이 그거 뿌렸어요. 그래? 미친 거예요. 근데 그 저작권 교육 목적으로 저작권 남용하는 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마인크래프트가 저작권이 교육 쪽이야? 여러분 마인크래프트를 교육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컴퓨터 많이 망가지는 원흉이었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신저 앱 같은 걸로 사기를 많이 친대요. 스캠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여자인 척. 네카마 말고 그냥 진짜 메시지를 하는데 내가 여자인 척 해가지고 이제 이걸 깔아가지고 좀 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멍청한 남자들이 이러면서 이제 시선을 보고 다운을 받아서 뭔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이제 하다가 이제 동영상이 박제가 돼버리고 카톡 같은데 이제 연락처도 뿌리는 거. 그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해킹범들이 여러분들 연락처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를 다 다운받아가지고 가져가요. 근데 그 연락처에다가 너의 그 동영상을 다 뿌리겠다. 돈을 얼마 주라. 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친구가 한 명이 친구 아니야. 걸렸어요. 한 명. 그래서 500만 원 갖다 줬는데도 또 협박당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문제야. 진짜 운 좋으면 돈을 주면은 지워주는 게 가장 운 좋은 거야 차라리. 근데 얘가 또 하는 거지 뭐 돈 받고 부족해. 이러면 뭐 어쩔 거야. 근데 돈 내고 뿌리는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그냥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건전하게. 진짜 건전하게. 진짜 세상에 공짜 없어요.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여자 없어요. 본인이 차은 거 아닌 이상 그런 사람 없어요. 세상 밖을 나와서 실제로 부딪혀보고 사랑을 쟁취해야지 자꾸 인스턴트로 하시려고 그러면 사고가 나는 거야. 만약이라도 할 수 있어. 사람 실수할 수 있어. 만약이라도 그렇게 나중에 너희들 성인 돼서 걸렸다. 그냥 돈 주지 말고 시원하게 오픈하세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거 멍청한 짓을 해서 당했다. 제가 미리 초대해서 뿌리니까 돈 쓰지 말고 나갔으면 좋겠다. 진짜 그렇게 정면 도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미친놈들은 아니고서 어쨌든 하고 그냥 나가지 보지는 않아요. 그게 차라리 나아. 사고 쳤으면 책임을 져야지. 근데 이제 애매하게 돈 준다 그러면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바론드에서 저거
너는 진짜 단톡방 초대나였으면 그 영상을 저거 넣으면 다시 뿌린다 하면은 잡히죠 그러면 너는 깜빵하네. 그거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야. 저기 아프리카, 모잠비크 막 이런 애들이야. 진짜로. 그건 IP들 아니에요. 어? 중국 조선족들도 있고 많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거를 신고해도 사이버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 신고해도 못 잡아요. 그래서 그게 범죄가 가능한 건데 우리나라 사람 너가 이제 그걸 보고 다운받은 다음 협박을 하다가 걸리면은 넌 잡혀가요. 그럼 이제 특수 성범죄로 이제 강력하게 처벌받아서 불법 동영상 유포 이런 것도 걸리고 나락가는 거예요. 진짜 나락이에요. 성범죄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걸리면 진짜 나락이야. 남자든 여자든. 그러면은 상상도 하지 마세요. 내가 그거를 옆에서 보고 진짜 안쓰러웠던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그럼 진짜 하는 멍청한 애들이 있더라고. 아니 진짜 실제 여자가 나오는데 근데 여자는 내가 볼 때 AI 그런 거고 아니면 미리 찍어둔 그냥 뭐 동영상이고 뒤에서 그냥 그 검은 남자들이 쉣 디스커스팅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동영상 녹음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친구들이 영영영 이러면서 여자는 가짜다. 그게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제정신 아니잖아. 자, 1문단은 도대체 그럼 핑이란 무엇이냐? 핑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왜 이렇게 핑 튀어? 조선컴 누구야? 리그 오브 레전드 로딩이 왜 이렇게 길어? 잠깐 피곤한데도 아직도 게임 시작 안 했네. 조선컴 법인 찾자. 죄송해요. 저 핑이 튀어가지고 다시 제접하고 올게요. 알죠? 여러분들도 핑 튀는 거 뭔지. 인터넷이 안 좋거나 서버가 환경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디도스에 걸리거나 했을 때 우리 핑이 튀어요. 핑이 튀면은 우리 챔피언들이 그 순간이동하는 체험을 할 수 있죠? 네. 명령을 했더니 막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원래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이게 핑이야, 핑. 자, 이거 뭐냐면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가 인식할 수 있는 명령어를 컴퓨터 명령어로 하는데 이 명령어 중에 핑은 필요한 상황에서 요긴하게 알아둘 수 있어서 알아두면 좋대요, 일단. 핑이란 사람의 심장박동 정도를 측정하는 심장박동 측정기처럼 컴퓨터 네트워크 상태를 점검, 진단하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 핑, 지금 8핑이 내가 봐서 제일 좋을 거야. 8핑, 11핑 이게 컴퓨터 심장 정상 박동 중이라는 거야. 네트워크 정상. 근데 핑이 160, 180까지 튀면은 조선컴이거나 나가서 치료를 받거나 인터넷을 KT 기가로 바꿔야 되는 거죠. KT나 SKT로 바꿔야죠. 그게 이제 핑인데 이는 패킷 인터넷 브로커의 약자이며 최초 개발자인 마이클 무스가 작동 원리 비슷한 수준 음파 탐지기에서 발생한 신호음에서 그 이름을 착안했다면서 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1문단 얘기하고 있고 2문단은 핑 명령어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되게 간단하대.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하려는 대상 컴퓨터 혹은 네트워크 기기에 일정한 크기의 패킷을 보내는 거야. 뭔가 보내고 그 대상 컴퓨터가 이것에 그 패킷을 응답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이를 수신하고 분석해서 대상 컴퓨터가 작동하는지 또 대상 컴퓨터까지 도달한 네트워크 상태가 어떠한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패킷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작은 데이터들의 전송 단위인데 패킷의 최대 길이는 각 시스템에 따라 32바이트, 64바이트 등으로 정해져 있고 최대 길이를 초과하는 데이터는 몇 개의 패킷으로 분할을 해서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로 하니까 네트워크 상태가 불안정하면 핑 튀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이제 우리 지식을 충전했습니다. 앞으로 핑 튀는 놈 있으면은 네트워크 점검 상태를 확인해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 바꾸라 하지 말고 무식한 소리야. 네트워크 문제야, 네트워크. 자, 핑 3문단. 핑 명령어 실행과 방법 그리고 실행 방법과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핑 명령어는 대부분의 운영체계에 다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대. 명령어는 운영체제에서 보조 프로그램 안에 명령 프롬프트 들어봤죠? 이거 한 다음에 검색에 CMD 치면은 명령 프롬프트 쫙 뜨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그 명령 프롬프트를 통해 실행할 수 있는데 핑 명령어 뒤에 대상 컴퓨터 IP 주소나 웹사이트 등의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면은 확인이 됩니다. 뭐 IP 주소가 123.123.123.123이면 핑 123.123.123 이렇게 입력하면은 결과가 쫙 하고 나와요. 이때 명령어 뒤에 공백을 두지 않으려면 핑 명령어의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공백을 두지 않으면 공백을 둬야 된다는 거야. 핑하고 띄어쓰기 하고 쳐야 된다는 거야. 내가 옛날에 그래서 이거 할 줄 알아가지고 애들 앞에서 일부러 CND 킨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해커 보면 내가 잡을 수 있어 막 이러고 자랑했어. 그래 잡았어. 그래서 아니 그 누가 했는지 알고 있었어.
장난 그 랜선으로 게임을 할 수 있잖아. 저 랜으로 그 PC방 안에서 랜으로 게임을 하는데 내 친구가 나를 놀리려고 저기 일부러 들어서 아닌 척을 한 거야. 그리고 나는 누구누군데 뭐 하면서 욕을 막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걸 인지를 해가지고 이 새끼다 얘다 그래가지고 알고 있어가지고 모르는 척하면서 당해준 척하고 끝나고 나 해킹 못 찾을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걔 법인도 불러가지고 CMD 킨 다음에 막 이것저것 몇몇 프로트 봤어. 뭐 뭐가 나와 다라락 하면 그때 영어 잘 모르잖아. 영어로 이상한 거 치면은 인커렉트 막 뜨면서 이상한 거 뜨거든, 오류 뜨거든, 에러 어쩌고 뜨거든. 근데 어렸을 때는 영어 잘 모르고 그런 것도 잘 모르니까 뭐가 자꾸 뜨니까 이러는 거야. 근데 뭐 치다가 너냐? 이러니까 그래서 한동안 컴퓨터 왕으로 불렸었습니다. 중등 때. 원래 아는 척하는 게 중요해. 아는 척하고 당당하고. 자, 4문단 출력 결과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아까 패킹 얘기했죠. 출력 결과는 핑 명령에 의한 요청의 대상인 컴퓨터의 응답 상태를 나타내는 게 출력 결과예요. 요청했는데 응답 제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 결과에 4줄이 나타났으면 4번의 핑 명령이 전달해졌다는 거고, 바이트 32 시간 1ms-라는 응답 메시지를 받았다면 32바이트의 크기를 보냈더니 1메가세컨드 만에 대상 컴퓨터가 응답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4번의 핑 명령에 대해서 바이트 32 시간 1ms-라는 4번 수신됐다면 명령어에 대한 빠른 응답을 보인 것으로 대상 컴퓨터는 정상, 대상 컴퓨터의 네트워크 연결 상태도 원활인 거예요. 근데 응답 시간이 길면 패킷 송수신의 병목 또는 지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거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TTL 얘기를 하죠. TTL 되게 너네 TTL 노래 아나? 아니 TTL. 티아라 알아요? 알아요. 티아라 알아요? 와, 이 티아라를 모르는 시대가 왔어? 들어놓고 떠나지 마. 너는 내게 첫사랑. 몰라? 오 마이 갓. 세대 차이가 느껴지네요. 롤리플레이. 지연 알아요? 지연도 몰라요? 오 쉣. 원더걸스는 알죠? 네. 원더걸스 그 다음 세대. 네, 되게 유명했어요. 그냥 티아라. 되게 유명한 애들이었는데. 하여튼 TTL이라고 노래를 냈었는데 그게 트와이스. 한 달 동안 1위였어. TT 노래 되게 좋아요. 그래서 되게 그리고 이거 보면 준비하면서 TTL 노래 들으면서 했는데 이제는 그걸 모르는 시대가 왔구나. 티아라 인기 진짜 많았는데. 들어본 것 같아. 티아라 인기 되게 많았어. 빅뱅 뭐 이런 애들이랑 한참 같이 했었어. 또 야구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야구는 없어? 뭐 황재균 알아? KT? 그럼 진짜 모르겠네. 뭐 하여튼간 여기 TTL 이게 이제 타임 투 러브의 메시지예요. 자, TTL 이 타임 투 러브의 약자로 대상 컴퓨터에 보낸 패킷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해져서 데이터 전송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타임 투 러브라는 거예요. TTL이 246이라면 246초가 지나면 패킷의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가령 최대치니까. 자, TTL은 시간을 기준으로 사출이 되는데 네트워크 내 라우터를 통과할 때마다 패킷 생존 시간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든다. 자, TTL은 대상 컴퓨터 및 네트워크 상태랑은 완전 무관해요. 각 운영체제마다 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대상 컴퓨터의 운영체제 종류와 버전도 짐작할 수 있어요. 윈도우 운영체제의 TTL은 128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핑 명령어를 실행하고 받은 메시지 TTL이 128이라면 대상 컴퓨터 운영체제가 윈도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원리 같은 거 이해하면 좋은데 그것도 여기서 알려주고자 하는 건 이해하고자 하는 그건 아니다. TTL은 뭐랑 다르다? 컴퓨터 성능이랑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지정되는 거예요. 태생이라는 거예요. 태생. 그냥 DNA야 컴퓨터에. 그래서 이걸 했을 때 TTL이 128이 나왔네? 그러면 대충 우리는 이거는 윈도우구나 이렇게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TTL 248이 나왔네? 이거는 비슷하구나. TTL이 뭐 300이 나왔네? 이거는 애플 컴퓨터고요. 맥북이구나? 이렇게 대충 예시를 든 거야. 진짜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게 TTL이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컴퓨터 자체의 태생이에요. 태생. 그 다음 6문단 핑 명령 수행 후에 오류가 생긴 경우도 있대.
한편 핑 명령을 수행했는데 요청 시간이 만료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네트워크 연결이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핑이 터진 거예요. 이 경우에 입력한 IP 주소나 도메인 주소가 틀렸을 수도 있어. 인터넷 문제가 아니라 그냥 도메인 자체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대상 컴퓨터 네트워크 연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상 컴퓨터가 의도적으로 그 핑을 차단했을 수도 있어요. 이 의도적인 거 우리 조선에서 많이 쓰잖아. 그 이상한 거 치면은 이제 그 검열되죠? 쫙 하면서 이제 성소년 어쩌고저쩌고 못 들어가게 하잖아. 성인이 성인 걸 못 보는 신기한 나라잖아. VPN은 벌써부터. 하여튼 이렇게 도메인 주소가 있는데 국가에서 차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류가 생긴 경우에는 이제 의심해봐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있다는 거야. 첫 번째,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된다. 아니면 두 번째, 도메인 주소가 틀렸다. 세 번째, 뭐 IP 주소 잘못됐다. 네 번째, 의도적으로 명령을 차단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자신의 컴퓨터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내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으면 자신의 컴퓨터 IP 주소로 핑 명령을 수행해서 상태를 검색해보면 돼. 이게 이제 뭐 자기 컴퓨터 검색법 이렇게 알려주고, 마지막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도스예요. 주의할 것은 무분별하게 핑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컴퓨터 또는 웹사이트의 치명적인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핑 명령어는 대상 컴퓨터에 일정한 크기의 패킷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수십 대에서 수백 대 이상의 컴퓨터에서 패킷 크기를 늘려서 특정 컴퓨터 또는 웹사이트를 집중해서 핑 명령을 실행하면 해당 컴퓨터 또는 사이트는 정상적인 작동 또는 서비스가 불가능해집니다. 이게 핑 명령 요청에 대응하느라 부하가 걱정하는 게 도스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디도스가 어려운 게 아니야. 디도스 공격하는 게 쉬운 게 그냥 엄청난 명령을 한꺼번에 때려박는 거야. 그 사이트에다가. 그럼 그 사이트에 답변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거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과부하가 오겠지. 그러면은 첫 번째, 인터넷 들어가는 게 엄청 느려진다. 두 번째, 그냥 사이트가 폭파된다. 뭐 이런 게 둘 중에 하나 나오겠지. 그러니까 지금 BJ들 당하고 있는 건 그거야. 이제 유출이 된 거야. 어떤 경로로 인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각각의 고유 IP 번호들 있잖아. 컴퓨터랑 집에. 근데 그거 모르잖아. 본인이 공개하지 않는 이상. 명령 프로도 쳐가지고 자기 IP 공개한 거 아닌 이상 내가 무슨 IP 쓰고 있고 내 컴퓨터가 뭔지 잘 모른다고. 근데 그게 어떤 경로로 인해서 해킹분들한테 노출이 됐고, 그걸 이제 아니까 해킹분들이 지금 뭘 하는 거야? 그 IP에다가 정보를 바꾸려는 거야. 그게 도스 공격이라는 거야. 컴퓨터 작동을 안 해서 파괴가 되는 거지.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해킹이 아니야, 도스. 됐나요? 자, 16번의 답은 2번이죠. 네트워크 상황이 절대 달라지는 게 아니라 했어요. TT는 뭐다? 컴퓨터의 태생이다. 그냥. 그 컴퓨터 자체 운영체제의 태생이에요. 바뀌는 건 운영체제가 다른 거야. TTL은 네트워크나 컴퓨터 상태에 무관하고 각 운영체제마다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맥이냐 윈도우냐 비슷하냐 다 다르다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17번의 답은 기억의 세로 적절하다는 것은 1번입니다. 핑 명령어는 명령어 뒤에 대상 컴퓨터의 IP 주소나 웹사이트 등의 도메인의 이름을 입력하고 그 수신 결과를 받는다. 따라서 핑 명령어를 통해서 자신의 컴퓨터 IP 주소를 알 수는 없습니다. 컴퓨터 IP 주소는 핑 명령이 아니라 자기 네트워크 컴퓨터 관리자 들어가서 보면 나와요. 핑 명령어는 네트워크 상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잘 작동되고 있는지, 주고받기가 잘 되고 있는지 그거 보는 거예요. IP 주소라는 게 아니에요. 자, 18 아는 것 4번이죠. 자, 핑 111 이거 1번 뭐 정답 맞죠? 왜 명령어 실행이 안 돼? 뭐라 했어? 핑 여기다 띄어쓰기 했는데 근데 띄어쓰기 안 했고 여기서 그대로 썼으니까 명령어 실행이 당연히 안 되겠죠. 1번도 정답이에요. 2번 둘째 문단. 자, 핑 패킷의 최대 거리는 각 시스템에 따라 32바이트, 64바이트 등으로 정해져 있다 라고 했어요. 자, 핑 명령어 대상인 컴퓨터의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비의 값은 당연히 달라지지 않죠.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태생이야. 바뀌지 않아요. 자, 3번도 C, 여기 C 이거 시간 1000ms로 나타난다면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패킷 송수신에 병목이 생긴 게 맞죠. 1ms가 돼야 되는 건데 1000이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4번은 적절하지 않죠.
패킷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해져서 데이터 전송 역할을 수행하는 거 아까 그대로 나왔고 5번도 정답이 왔습니다. 뭐 어렵지 않았어요. 뭐냐 요청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가 뭐라 했어? 뭐 넷 중에 하나지만 여기선 지금 이 핑 문제가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19번의 답은 적절한 것은 답은 5번이죠. 핑 명령의 실행 결과만을 가지고 해당 웹사이트 네트워크 연결에 문제가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 도스 공격이 지금 한 번에 과거를 일으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1번 틀렸죠? 뭐 유출하거나 삭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터트리는 거예요. 터트리는 거고 서버 폭파가 도스 공격이에요. 그리고 핑 공격은 도메인 주소를 가진 웹사이트만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웹사이트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특정 컴퓨터를 대상으로도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컴퓨터 좋아하면 아주 좋은 글이었어요. 서버 폭파 핑. 서버 폭파보다 무서운 게 차단기예요. PC방의 공격성을 실험해 보겠습니다. 아 뭐야! 그걸 당했으면 좀 어지러지될 수가 없긴 해. 어깨가 아파. 소환사가 떠났습니다. 자 이제 과학에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건 사실 철학에 가깝죠. 귀납주의랑 연역주의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고. 자 1문단 같은 경우에 객관성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과학에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은 객관적이라는 거야. 이 주관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누군가의 의견이 들어가서 흔들면 안 돼. 과학이 객관적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게 서로 다른 이론이 막 존재하는 경우에 그 이론 간의 우열을 합리적으로 가릴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이 과학적 객관성이라는 거래요. 따라서 과학적인 방법은 서로 경쟁하는 이론 가운데 어떤 이론이 주어진 증거 자료에 비추어 보다 합리적인지 가릴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야 하는 겁니다. 이 귀납주의자들은 이 기준을 관찰이나 실험이 제공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러한 주장은 관찰이나 실험은 이론과 별개의 것으로 과학자가 어떤 과학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던 어떤 신념을 지니고 있던 간에 관찰 실험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관찰의 이론 독립성이라 하는데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뭐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동설, 천동설 알죠? 우리 16세기까지는 뭘 믿었어? 천동설을 믿었잖아. 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부터 시작해 다 도는 걸 믿었잖아.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지? 개인의 신념이 들어가 있잖아. 종교적 신념이 들어가 있는 건데 하나님 믿는 애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 성당 다니는 애들이. 그때 그 당시 그 교황이 유럽에. 그리고 이론적인 거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왜? 그들이 적으니까. 객관성 확보랍시고 이론을 갖다 댔지만 뭐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거야. 천동설이가. 근데 현실은 뭐였어? 지동설이었죠. 갈릴레오가 발견했죠. 어떻게 발견했어? 만환경 들고 관찰했잖아. 별의 움직임을 관찰했잖아. 그 얘기가 대표적인 뭐 예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과학의 기준은 이론 이런 게 아니라 관찰, 실험을 통해서 돼야 된다. 이게 객관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라는 게 누구가 얘기한 거야? 귀납주의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걸 또 고급문으로 관찰의 이론 독립성이라는데 이 문단 가봅시다. 이 문단은 관찰의 이론 의존성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귀납주의자들이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이거 연역주의자들이 이제 이걸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1950년대 이후에 이런 관찰과 실험을 주장하던 귀납주의자들의 주장은 관찰의 이론 의존성, 독립성 반대죠. 독립이 아니라 의존된다. 의존성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강력한 저항을 받았대. 뭐 예를 들면 헨슨이라는 사람이 사냥으로 보이기도 하고 저 물체가 아니면 물새로도 보이게 하는 이런 그림을 보여줬을 때 어떤 사람은 사냥을 봤고 어떤 사람은 물새로 봤다라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거 있어요. 뭐 예술에서 많이 나오지만 그거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착시 현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 뭔지 대충 비슷하게 그렸나 해요. 네. 뭔지 알죠 이거? 내가 뭘 설명하고 싶은지 알지? 네. 이해 안 되는 표정인데? 이해돼요? 뭘 그리고 싶었는데? 뭐예요? 고양이랑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 둘이서 마주보는 걸로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기 이렇게 있는 이 와인잔 볼 수 있잖아. 그림이 두 개로 보이잖아. 내가 그림을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나중에 사람 마주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람이 맞아.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사람이 마주보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고양이 같은데. 고양이. 코, 사람 코, 눈, 코. 사람 둘이서 마주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빈틈 있죠. 이거 와인잔처럼 생긴 이거 와인 물론 와인이야. 와인잔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거야. 그 보이는 거에 따라 어떻게 보이는 거에 따라 사람마다 어떤 거 똑같은 걸 보고 있지만 지금 나는 지금 사람이라 주장하지만 얘는 고양이가 보인대잖아. 어? 사람이구나 이러고 있잖아. 난 사람이 보여. 근데 그거예요. 이거를 반박 못하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관찰하고 실험해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야. 어떤 사람이 별 움직임을 봤을 때 저게 목성이다 할 수 있는데 누군가한테는 목성이 아니라 다른 행성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는 이론은 간섭을 받지 않는 중립적인 순수한 관찰이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은 이론이랑 독립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럴 수 없어. 애초부터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간섭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관찰이 이론에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상을 다르게 인식했다는 것은 그 인식 과정에서 그들이 지닌 배경적 이론이 끼어들었다는 것이므로 모든 관찰이 이론에 강한 제약을 받는 만큼 관찰이 이론 의존적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헨슨이라는 사람은 이론에서 독립한 관찰 자료는 없다. 그러니까 과학이란 관찰이랑 실험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귀납주의자들의 기존 과학 철학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한번 쭉 정리해봅시다. 이것만 다시 리와인드. 귀납주의자들 뭐라 했어? 관찰이 짱이야. 이론 배제. 관찰이랑 이론은 독립되어 있는 거야. 관찰이랑 실험을 중심으로 우리는 과학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돼 라고 주장했었어. 근데 연역주의자들이 뭐라고 반박했어? 애초에 과학이랑 이론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다. 무조건 이 관찰 이 행위에도 이론, 개개인의 이론이랑 개념, 생각들이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분리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과학이랑 이론, 그러니까 관찰이랑 이론은 항상 의존적인 관계에 있어. 서로 독립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네들 귀납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관찰, 이론, 독립은 폐기돼야 된다. 이 얘기하고 이해됐죠? 자, 3문단으로 가면 자, 포퍼라는 사람이 나와요. 포퍼의 반증주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귀납 논증, 지금까지 얘기했던 귀납 논증이 틀렸어. 과학, 관찰과 이론의 독립은 아니야. 폐기해. 연역법이 맞아. 새로 제시된 가설이 거짓임을 입증할 참인 반증 사례가 제시되기 전까지 그 가설은 정당한 지식이 될 수 있지만 거짓임을 입증할 참인 반증 사례가 제시되면 실패한 지식이다라는 게 반증주의예요. 지금도 많이 쓰이죠. 어떤 이론이 나왔어. 근데 그 이론이 계속 수많은 퀘션들을 통해서 방어를 성공하면 그 이론은 정설로 받아들여져. 근데 방어에 하나라도 실패하면 그 이론은 바로 폐기되는 거예요. 반증주의가 그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빅뱅. 빅뱅은 원래 우리 우주는 조그만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이게 막 터져가지고 이 지구가 우주가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죠. 지금까지는 이게 정설이잖아. 그렇지? 이거 계속 이게 살아남았다는 것은 곧 강하다는 거. 그 얘기 여기 통화되는 거예요. 그 이미 여기 통화되는 거야. 살아남은 이거는 곧 강하다는 거예요. 방어에 성공한 거야. 다. 이론적인 것들을 반박하고 그리고 뭐 검은 물체니 뭐 계속 나오잖아. 그런 것들. 자, 이론 의존성을 받아들여 과학적 방법에 관한 독자적인 이론을 제시했대. 귀납주의자들과는 달리 과학이 관찰과 실험이 아니라 문제에서 시작된다라고 주장했어요. 관찰 실험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서 시작된다. 문제에 맞닥뜨릴 때 과학자들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설을 막 던지죠. 이건 이럴 것이다, 저건 저럴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새로운 가설의 안내를 받아서 과학자가 적절한 관찰과 실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거야. 귀납주의자들은 이론이 먼저 생기면은 관찰,
이게 아니야. 이거는 연역주의자들이 얘기고, 귀납주의자들 주장한 거는 관찰과 뭐 연구, 실험 이런 것들이 먼저 있고 나서 이게 이론을 검증해야 된다라는 게 귀납론자들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뭐 포퍼나 뭐 연력론자들은 이론이 먼저 제시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막 가설을 던지고 그 가설을 참고해서 관찰과 연구를 통해서 이게 맞냐 아니냐를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치가 반대로 바뀐 거예요. 이해가 좀 되나요? 됐죠? 그래서 포퍼는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이론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귀납주의자들의 견해에 반대하고, 귀납이 아니라 연역만으로도 과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인 반증주의라는 새로운 해법을 내놨대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론이 거짓임을 밝힐 수 있는 관찰이나 실험의 결과가 등장하면 그 이론은 폐기해야 된다. 포퍼는 이러한 귀납주의자의 관점을 수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과학적 검증 방법을 제시했는데, 새로 제시된 가설이 거짓임을 입증할 참인 반증 사례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그 가설은 정당하지 않아. 그게 반박이 되면, 입증되면 그러면 실패한 지식이다 라고 보자는 거예요. 그게 3문단이고, 마지막 문단 4문단 과학 탐구에서 필요한 덕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처럼 포퍼는 과학 탐구에 필요한 덕목은 관찰이나 실험에 의한 이론의 확인이 아니야. 이게 확인하고 관찰이나 실험을 해서 이 이론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반증을 하는, 그래서 이게 틀리냐, 이게 거짓이다, 아니다 방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과학적 지식을 알고 있는 것들은 모두 이런 반증으로부터 잘 버텨낸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한 그거, 살아남았다는 거. 그리고 그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할 때 과학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으로 상상력과 창조적 직관을 들었다. 그랬기 때문에 과학자들 요구되는 능력은 뭐야?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상상. MBTI N의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막 던지는 거야. 막 던져봐야 이제 뭔가가 시작된다 이거야. 이 사람 주장은. 여기 귀납주의자들은 아니겠지. 근데 내가 이거 계속 왜 얘기하겠어? 문제는 이거 쉽지 않아. 귀납주의자들은 상상력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오히려 귀납주의자들은 ST를 좋아해. 직관적이고 현실주의자들 좋아한다고. 왜냐면 현실을 보고 정확하게 연구하고 관찰하고 이거잖아. 근데 연역론자들은 아니지. 망상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거야. 상상을 통해 가지고 뭔가가 되지 않을까? 나는 퀘스천을 좀 가져야지 과학이 발전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과 창조적 직관을 들었대. 그래서 과감하고 참신한 가설을 막 제시하고, 그렇게 제시한 가설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끝까지 살아남은 가설이야말로 가장 좋은 과학 이론이다. 이처럼 포퍼의 반증주의는 기존의 과학 이론에 대한 반증을 바탕으로 대담하게 새로운 이론을 추측해낼 과학 계기들을 과학자들에게 제공하는 점에서 과학 지식의 성장에 이바지하였다. 이 반증주의는 과학 지식의 창조에 이바지하였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28의 답은 육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번이죠. 1번은 다 틀렸지. 한계 이런 얘기 없고 2만 얘기하잖아. 좋았다. 그리고 반증주의에 대해서 상반된 관점을 알려주긴 하죠. 그냥 귀납주의자들에 대해서 처음에 나오긴 소개는 하는데 비교하진 않잖아. 뭐가 다르다 비교하잖아. 내가 지금 설명하면서 비교했지 내용 자체는 비교한 거 없어요. 그리고 뭐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은 없죠. 긍정적인 건 나와도 부정적인 건 없고요. 새로운 학설 없죠. 너무 쉬웠어요. 21번 답은 부합하지 않는 것은 2번. 헨스는 관찰이나 실험이 이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 독립성을 반박하는, 그렇죠, 반박했죠. 의존성을 얘기했죠. 그걸 이제 아까 내가 그린 그림처럼 사냥물새 그림을 활성해서 모든 관찰의 이론에 강한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관찰의 이론 의존성은 포퍼가 반증주의를 제시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너무 쉬웠고. 자, 22번 5번이죠. 자, 가설을 대담하게 세우고 그 가설이 거짓임을 밝히는 증거가 있는지 끊임없이 찾아봐야 된다가 반증주의의 대표적인 핵심이죠. 던져 일단 새로운 창의적으로 던진 다음에 이거 계속 왜 아닌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반박을 하면 계속 그걸 반박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퍼의 반증주의예요. 근데 이거 마인드맵 중에 하나기도 해.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래서 수학자들 내가 듣기로는 그런 것도 한데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다. 참. 진짜 가서 던지는 거야. 그럼 이제 왜 1 더하기 2가 아니야?
이거랑 하면 두 개가 되는 거잖아. 펜 두 개 같으면 펜이 두 개 되는 거잖아. 왜? 이렇게 펜을 분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분리를 두 개 하면 네 개가 되잖아. 왜 1 더하기 1이야? 이런 식으로. 말장난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깊게 파고들다 보면은 왜 1 더하기 1이 2인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참신하게 또 깨지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이게 예시로 드는 거야. 내가. 이거 1 더하기 1은 무조건 2야. 왜냐면 약속이잖아. 약속은 깨면 안 돼.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과학적인 그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언젠가 신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지. 지금은 못 깬 거야. 신이 있다. 무조건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라 붙여도 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거 반박을 못 하고 있잖아. 과학자들 지금까지 해놓은 건 뭐야? 신의 존재를 밝히는 거야 사실상. 우주의 탄생원 이거 다 신의 존재잖아. 이거 완벽하게 다 밝혀내면 신이? 내가 신이야? 사람이 신이야 지금. 그러면 이렇게 밝혀내면 똑같은 우주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그럼 신이지 우리가. 그걸 못 하니까 지금 신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깨지지 않았습니다. 자, 기억을 활용할 때 그 가나에 들어간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새로운 것을 모든 거머기 까마귀 검다면 어떤 까마귀는 검어야 된다. 이거는 뭐야? 귀납법자들이잖아. 관찰, 계속 관찰하는 거야. 야, 모든 까마귀는 검대. 관찰 계속 해봤더니 관찰 계속 했어. 그랬더니 까마귀는 검은색이야. 이거는 이제 귀납문자들이죠. 근데 만약에 반증 같은 경우에 다음 뭐야? 오늘 관찰했는데 어떤 까마귀는 흰색이 온 거야. 검은색이 아닐 수도 있어. 이게 반박된 거죠. 그 새로운 그 가설을. 그래서 결론 따라서 모든 까마귀는 검은색이 아니다. 4번이 새로운 가설은 실패한 지시되니까 폐기돼 버려야죠. 이 적은 너무 쉽다. 답은 3번이 있죠. 당착이라는 말은 말이나 행동 따위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자가당착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스스로가 말이 안 맞아가지고 거짓말하다. 자가당착을 받았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써요. 엄마한테 막 거짓말하려고 하는데 PC방 같은 거 숨기려고 했는데 스스로 말이 꼬여가지고 뭐 했어? 아까 나 철수 만났어. 그래? 철수 학원 갔다는데? 그게 철수를 원래 만나려고 했는데 수빈이 만났어. 수빈이 만났구나. 엄마 근데 철수 이번에 시험에서 학원 가서 성적 뭐 맞았대.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막 이상해지는 거야. 자가당착 받았다 얘기하죠. 자, 하여튼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자, 갈림바. 이거 좀 되게 길었죠. 악기 얘기하면서 아프리카 전통악기 소개를 하다가 갑자기 소리의 원인 어떻게 음이 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음이 달라지는지 이런 얘기로 이제 넘어가. 예술과 과학이 합쳐진 매우 같은 인문학 문제였습니다. 자, 1문단 아프리카의 전통악기 갈림바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속이 빈 나무 상자나 야자열매 같이 길이가 조금씩 다른 가늘고 얇은 세막대기를 막 튕기면 맑고 청한 음이 투명하고 영롱하게 퍼져나간대. 은비라, 리큰베 등 지역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이 악기는 아프리카의 전통악기 칼림바예요. 칼림바는 고대 아프리카 짐바브웨 모잠비크의 민속악기래. 3000년 전에 대나무로 만들었고 수천 년 동안 여러 지역에서 개발되고 연주됐대요. 뭐 이런 얘기. 요즘은 뭐 나무 대신 쇠로 재료를 만들기 시작한 시기는 요즘이 아니네. 약 1000년 전부터 됐다 이거야. 되게 오래됐대. 3000년까지 쓰였는데 그러면 2000년 전까지는 나무였고 1000년 전부터는 쇠가 됐다. 이렇게 인식하면 돼요. 자, 이 문단 같은 칼림바는 솔직히 뭐냐? 타악기래요. 엄지손가락만으로 가는 막대파를 튕겨가지고 소리를 낸 타악기래요. 타악기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악기로 꼽히는데 원시인들이 춤이나 외침소리에 손뼉을 치고 발구르기, 돌끼리 부딪히기 등 박자를 맞추던 것에서 시작됐다고 추정되는데 타악기는 기본적으로 북이죠. 때리는 거니까. 때릴 타자니까. 심벌, 징, 트라이앵글 이런 거 하나의 음으로 리듬을 맞추는 악기라 생각하지만 칼림바는 신기하게 타악기 특징이 뭐야? 비트만 있는 거야. 타악기잖아. 똑같아요. 소리가. 근데 칼림바의 특징 같은 타악기인데 다른 건 뭐야? 막대판의 길이나 두께를 조절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든다 이거야. 음계를 만든대. 이런 막대판은 보통 8개에서 20개로 다양하고 중앙 부분의 막대판이 가장 길고 양쪽으로 판이 짧아지면서 서로의 다른 음정을 또 내도록 제작된대. 이런 악기를 유율악기라고 합니다. 유리 있는 있을 유자 쓰고 있죠. 유리 있다. 소리 높낮이가 있다.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다 나오는 거야. 자, 그럼 3문단
그러면 도대체 이 소리를 어떻게 듣느냐? 칼림바 얘기하다가 갑자기 소리가 나와요. 과학이 들어가니. 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그 자리에 동심원이 퍼져 나가죠. 이렇게 톡 던지면 이 물이 쫙 흘러나가죠. 이제 그 생긴 이유는 뭐야? 물이 위아래로 진동해서 출렁이는 거죠.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이 하면서 출렁이니까 이 출렁이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또 공익 광고에 많이 나오잖아 그런 거. 물을 아끼세요. 따라따 나와요. 많이 봤지? 네, 그래서 소리가 생기고 퍼져나가는 현상도 이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물체끼리 부딪히면 떨림, 그러니까 진동이 생기는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진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초적인 악기인 칼림바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악기들이 소리내는 원리는 다 뭐야? 진동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동을 감지하는 기관이 오막스. 오막스가 터지면 소리가 안 들리잖아. 아무리 진동을 때리게 해서 소리가 안 들려요. 진동 감지 못해서. 자, 4문단은 파동이라는 얘기합니다. 진동은 단순히 물체의 떨림만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을 따라서 퍼져나가는 파동이 있고 이를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는 에너지가 파동의 형태로 공간을 이동하는 거예요. 이 파동은 두 가지로 구별을 한데 어떻게 좌우로 움직이는 파동인 횡파 그리고 앞뒤로 움직이는 종파로 나뉜다는 거예요. 우리 횡이랑 종은 꼭 알아둡시다. 일생생활에 많이 필요해요. 횡으로 뭐 3일 간격 실시 하나 둘 야! 종으로 현대 간격 실시 하나 둘 야! 하잖아 체육 시간에. 학교 체육 시간 안 해? 기준! 맞아. 횡으로 3대 간격 실시 하나 둘 야! 다다다다 안 해? 군대 가서 해요. 학교에서 했어. 학교에서 하다가 아니고. 하여튼 횡이랑 종은 꼭 기억합시다. 앞뒤 좌우 횡 간격 좌우 간격 종 간격은 앞뒤 간격. 자,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대요. 용수철을 바닥에 들고 양끝을 친구 잡은 채 좌우로 막 흔들면 용수철이 좌우로 막 움직이죠. 그래서 파도처럼 이렇게 흔들리죠. 이게 이제 횡파. 자, 횡파는 매질의 진동 방향이 파동의 진행 방향과 수직입니다. 그 용수철을 잡은 손에 힘을 앞뒤로 줘서 당기면은 이거는 종파입니다. 종파는 매질의 진동에 따라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히 합니다. 모든 소리는 바로 종파에 해당합니다. 소리는 일단 종파에 해당해요. 즉, 소리는 공기 밀도의 조밀한 부분과 성긴 부분을 번갈아 가면서 사방으로 퍼져나간대요. 그래서 소리의 시작 조건이 이제 진동이고 소리가 이제 파동 형태로 퍼져나가는데 우리는 이거를 연결시켜주는 매질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전달시켜주는 대표적인 게 뭐야? 빛도 아니고 공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감을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없어? 못 들어요. 공기가 없으니까. 산소가 있어야 들을 수 있어요. 소리를. 꼭 산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 내가 뭐가 있어야 돼. 화성 소리 뭐 시대가 좋아가지고 화성 소리도 듣는구만. 나사에서 공개했던데. 좀 이상한 휘익 하고 나오더라고. 그것도 근데 내가 알기로 원래 소리가 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이 소리는 나지 않지만 뭔가는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 진동이든 뭔가 있는 거잖아 일단. 근데 그 매질이 없어서 안 들리는 거잖아. 그래서 나사에서 우주의 소리라고 해가지고 치면 나올 거야. 유튜브에도 나와요. 우주 한복판에서 소리가 나. 근데 그 소리를 들을 수도 없잖아 실제적으로. 공기가 없으니까. 또 우리가 이해한 바대로 하면은 소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소리가 우주에 소리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매질이 없으니까. 공기든 뭐든 간에 매질이 없어요. 다 있어요 소리가.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나사에서 유튜브에 우리 우주의 소리를 치면 나와요 진짜. 우주 소리 나와. 근데 그 우주 소리를 어떻게 듣겠어 우리가? 나사에서 그 뭔가 소리가 지금 어떤 파장으로 있는 거야. 그걸 수집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매질을 형태를 뭔가 시스템을 써가지고 우리 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좀 복잡하긴 한데 그런 거.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는 해. 근데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야. 그 느낌. 뭔 소리인지 알겠죠? 존재는 하지만 우리가 볼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는 거. 귀신 같은 거라 생각하세요. 존재한다 믿으면. 귀신이 있다고 믿으면. 하여튼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6문단 마지막은 아니지만 6문단 소리 세기를 전통하는 진폭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공기, 그러니까 진동을 통해서 소리가 생성되면 우리는 이 매질 공기인 통해서 우리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고 또 이게 소리 세기에 따라서
진폭에 따라서도 소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 짧고 가늘수록 빠르게 진동해서 높은 소리를 내고, 뭐 소리의 색이 음파의 진폭을 의미하고, 공기 분자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뭐 주변의 공기를 얼마나 진동시켰는지, 진폭에 비례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단에는 이제 소리를 구별하는 3요소 중에서 음색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모든 악기는 다 자신만의 음색이 있대요. 그래서 칼림바의 막대기판이 쇠일 때랑 나무일 때 당연히 다르겠죠. 자체가 바뀌었는데 소리의 높낮이 세기는 같아도 진동하는 물체는 소리를 내는 물체, 진동하는 방법에 따라서 당연히 다 차이가 있다. 이게 음색이에요. 사람도 대표적인 예지. 우리가 목소리가 다 다른 이유가 뭐야? 다 다른 구강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다 뼈가 다르고, 얼굴 뼈가 다르고, 턱뼈가 다르고, 혓바닥이 다르고, 이빨이 다르니까 목소리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제 인간을 쓰면은, 나랑 똑같이 닮은 인간을 쓰면은 걔는 나랑 목소리가 똑같겠지. 이게 울리는 거니까요, 목소리가. 그런 것들이 그게 음색이 음색. 그래서 가수 노래 잘 부르는 가수들이, 특히 여자 가수들이 가끔씩 이제 좀 못생겼는데 되게 노래 잘 부르는 여자들 있잖아. 그 프로그램 보면. 얘네 떠가지고 얼굴 전신 성형을 하거나 턱 수술하거나 이러잖아. 목소리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음색이 바뀌어가지고. 자, 공명이란, 공명 얘기를 또 하네요. 이제 구성에서 이제 속이 빈 때 이제 나는 소리, 덩 하면서 빈 통에서 울려 퍼진 소리랑 이것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울려 퍼진 소리는 확연히 다르대요. 뭐 전자의 경우에 소리가 더 커진 걸 느낄 수 있고, 뭐 이러면서 공명통 얘기를 합니다. 소리를 더 깊고 크게 울리게 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런 얘기 쭉 하고, 재질의 형태에 따라서 뭐 미세하게 달라진다 얘기하고, 마지막 문단은 우리가 근데 이런 것들 왜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면 이렇게 소리로 구현되는 원리를 좀 이해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지금까지 앞에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 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5번의 답은 되게 쉬웠죠? 2번입니다. 전통악기 예시, 갈림바를 사용해서 악기가 전달하는 과정을 되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진동이 필요하고, 종파형과 설명하면서, 공기 매질, 공기를 얘기하고, 또 진폭 얘기하면서, 뭐, 공명통이 필요하니 많이, 뭐, 어쩌고저쩌고. 되게 과학적이죠? 26번의 답은 칼림바 이해하는 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3번입니다. 자, 중앙부분의 막대판이 가장 길다라고 있고, 6문제에서는 칼림바의 나무판은 짧아질수록 더 높은 소리가 난다라고 했어요. 소리의 높낮이는 다 뭐 때문에 결정되는 거야? 진동수. 진동이 많을수록 높은 음을 갖는다. 나무판이 굵고 굵을수록 무겁고 천천히 진동해서 낮은 소리를 내고, 짧고 가늘수록 빠르게 진동해서 높은 소리를 내는 거라 했어요. 근데 중앙 부분의 막대판이 진동수가 가장 작습니다. 27번도 이거 A 이해했으면 되게 쉬워요. 답은 1번이죠. 음의 높낮이는 진동수에 비례해요. 소리의 세기는 진폭에 비례를 하고요. 그래서 진동수가 가장 적고 진폭도 가장 작은 모양을 보이는 게 가장 낮으면서 작은 소리로 들릴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무난하잖아요. 낮은 소리는 작은 소리로 들릴 수 있는 거. 자, 28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물로 채워진 유리잔을 젓가락으로 두드리면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종파가 발생한다. 우리가 이렇게 음의 소리가 나는 거는 종파라고 해서 음파가 아니라, 그래서 기억받고. 자,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도 유리잔에 채운 내용물, 유리잔의 재질 변화를 주면서 당연히 소리를 변색시킬 수 있다. 뭘로 할 수 있어? 칼림바도 나무였을 때랑 쇠였을 때랑 소리가 다르다 했잖아. 그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에 물에 채운 유리잔 두드렸을 때 물의 양에 따라서 높낮이가 낮은 이유는 또 이제 진동, 파동, 공명통 이런 얘기랑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9번의 답은 1번입니다. 공명통은 다른 파동이 겹치게 해서 소리 세기를 증폭하는 거예요. 그거는 앞뒤로 막 움직여서 일정하게 움직이는 파동이랑 유사하고, 그 움직임에 맞춰서 뒤에서 이렇게 밀어줘야 되잖아, 누군가가. 그거랑 이제 파동의 크기와 유사한 파동이 겹치게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밀어주는 거는. 1번입니다. 30번 되게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답은 1번이에요. 됐죠? 이제 문항으로 갑시다. 피곤하니까 기지개 한번 펴고.
나와요. 자, 이번에는 이제 문학 얘기 나오죠.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문학은 이제 무엇이냐, 문학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국 문학의 특징, 생활과 경험 정서를 담아서 한국어로 한 거래요. 이거 되게 쉽고. 자, 그래서 이제 형식적인 측면에서 본 것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본 한국 문학의 전통이 무엇이냐, 향가래요. 우리 아까 향가. 향가는 초창기 4구체 형식을 주로 활용했으나 이후에 4구체가 2번 반복된 8구체가 나타났고 8구체의 시상을 집약하는 낙구의 형식으로 두행이 더 결합되면서 10구체의 완성된 형태를 띠게 됩니다. 낙구 형식은 10구체 향가가 3단의 시상 경기를 이루는 데 향응을 미쳤으며 낙구의 감탄사는 이후 시조의 종장, 첫어전이나 가사작품 마지막 구를 첫어전에도 계승해서 나타났대요. 그 형식적인 면에서 또 심지어 현대시에서도 영향을 줬다 이거예요. 진달래꽃 같이 해서 은율, 이 시가 삼원고의 형식적인 특징을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전통시에서만 삼원고가 나타난 건 아닌데 이게 오랜 시간 한가 때부터 계승돼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시 문학의 전통 유격이 됐다. 민요에도 비롯되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한국 특징 이별, 우리나라가 또 아주 이별, 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양산형 발라드에 다 이별이잖아 진짜. 양산형 발라드에서 나오는 단어 이별, 용산역, 엠촌역, 포장마차, 소주 한잔. 그거 없으면 노래가 안 만들어져. 지워 죽겠어. 이러다가 나 등촌역 영창역에서 영창역 나오겠어. 영창역에서 하면서 한번 나오겠어. 이별 엄청 좋아하지 우리가. 이게 이제 이런 정서가 한국 문학 내용의 전통이 포함돼서 나타날 수 있어요. 이제 한국 문학에서는 인간의 보편적인 생활 개념인 이별을 주요 소재로 다루긴 해. 왜냐면 이별이라는 건 태어나서 거의 안 해보기가 힘드니까. 누군가는 시기가 다 다를 수 있어도 언젠가는 오니까요. 노력을 하면. 근데 이거 누군가 다 아니까 공감이 되잖아. 그 소주 한잔 해도 공감할 수, 그 양산형이라 해도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 다 그럴듯한 경험이 있어. 나도 한두 명 만나봤겠어? 군자역도 있었고, 왕십리도 있었고, 강남역은 뒤지게 많지. 심지어 경기도 광교 알아요? 광교역 알아요? 신분당선? 광교역도 있고, 인계동도 있고, 많아요. 서울이랑 경기도는. 근데 거기서 하나만 얻어 걸려도 나는 그거 보면서 우는 거야. 잘 지내요? 누구나 공감이 되게끔. 연애는 많이 안 해볼수록 좋은 건가? 하여튼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되게 세련되게 해요. 또 이걸 좀 세련되게 하고 독특한 표현을 많이 쓰고 그래서 절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때 우리가 그 내신 때 했던 첫사랑 그거 떨어진 고재종 씨 그것도 되게 세련되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도 또 못 써? 자연 많이 쓰잖아. 나무, 앙상한 나무, 여름, 겨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별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 많이 쓰는 게 그게 이제 한국 문학의 특징이고 마지막으로 이런 문학의 전통과 역사를 이해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죠. 우리나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화 K 한국 문학 하려면은 이런 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 K 해야지. 요즘 한국 문학 특징은 이거 아닌 것 같아. 내가 살짝 웹툰을 보니까 요즘 웹툰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회귀, 두 번째 K 학포, 세 번째 나 혼자, 네 번째 던전, 다섯 번째 그 히로인이 무조건 좀 몸매가 많이 말도 안 되는 화래. 그런 만화가 너무 이거 많아. 그렇지. K 학부모님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치료가 있겠어. 책가들이 많아? 오! 이렇게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야? 야, 어지럽더라고. 강하다가 갑자기 무슨 전생 촥 하더니 복수할 거야 이러고 운동. 지금 때려도 돼. 가서 이렇게 싸움 못해. 다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 제 막내가 이거 되게 수능에 많이 나와요. 이거는 내가 뜻을 알려줄게.
자, 생사의 기름에 있음에 머물고 이거는 생사의 기름 뭐겠어? 생사, 삶과 죽음입니다. 삶과 죽음의 섭리는 얘 있음에 머물거리고는 얘가 이제 여기 이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삶과 죽음은 여기 이승에 있다. 머뭇거리고 여기 이승에 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머물거리는 거예요. 나는 간다는 말도 못하고 나는이 여기서 얘기하는 누나예요. 이거는 해설을 잘 알아야 돼. 왜냐면 배경이 있기 때문에. 누나가 지금 죽은 거예요. 제가 말했듯이. 그리고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누나가 죽어가지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이 이제 좀 일찍 바람이 왔다는 거 뭐겠어? 누나가 일찍 죽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이에 저의 떨어질 잎처럼 떨어질 잎도 누나의 죽음이죠. 그리고 한 가지의 낙은 뭐겠어? 누나랑 내가 한 가지에서 나왔다. 부모한테 한 부모를 갖고 있다라는 뜻이. 가는 곳은 모르온저 무상감,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어디로 죽었는지 모르는 거야. 죽어서 어디 갔는지. 이게 낙구의 천마디 특징이죠. 이런 아까 우리 향가 얘기했던 게 뭐야? 향가가 원래는 4구체였어. 하나, 둘, 셋, 넷, 4구체였어. 근데 4구체에서 좀 더 발전해서 8구체가 됐다고 그랬단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구체였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세련되게 발전돼서 2구체, 같이 추임새 같은 거 넣으면서 2구체를 포함해서 총 19체 역할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가에서 얘기했죠.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시예요. 향가. 첫머리를 지금 감탄사로 하고 있죠. 19체 특징이에요. 첫머리가 무조건 감탄사야. 마탈찰에서 만날라. 마탈찰이 여기서는 극락이 극락. 나락이 아니라 극락. 천국, 부처의 천국. 만날 나. 시적 화자입니다. 마탈찰에서 누가 만난다는 거야? 시적 화자랑. 돌아간 누나랑 만난다는 거야. 도 닦아 기다리겠다. 도 닦는 건 누가 도 닦는 거야? 자기가 닦는겠지.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는 이런 의지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게 이 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딱 누나가 일찍 죽어서 가슴이 아픈데 자기는 이런 슬픔을 도 닦으면서 종교적으로 승화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언젠가 우리 만나겠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특징 같은 경우에는 작자는 딱 월명사라는 게 부처 스님이고 19체 향가예요. 신라 때 만들어졌고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 이거 독백적으로 표현하는 게 특징입니다. 내용은 죽은 누이에 대한 명복을 빈 추모의 노래로 불교적 내용의 대표적 서정시가고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극복,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누이와의 사별을 떨어지는 잎, 이렇게 자연현상이 빗대고 있죠. 그리고 하강의 이미지죠. 떨어지는 이미지, 떨어진 잎. 그래서 분위기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누이의 죽음이라는 인간적인 슬픔도 표현하지만 그래도 종교적으로 승화해서 극복하려는 의지와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가 중 찬 기파랑과와 함께 표현, 기교 및 서정성이 가장 뛰어나게 평가되고 있고 불교 윤회사사 그리고 정제는 19체 향가로 비유성이 뛰어나서 문학적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작자 미상인데 귀돌이 귀뚜라미예요. 해석하면 귀뚜라미 불쌍하다 저 귀뚜라미 어찌된 귀뚜라미인가 지는 달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마디마디 슬픈 소리로 저 혼자 울면서 사창에서 얼핏 든 잠을 알뜰하게도 다 깨워버리는구나. 두어라 제 비록 보잘것없는 벌레이긴 하지만 이미 안 계시는 빈방에서 홀로 밤을 지새는 나의 뜻을 알아주는 것은 오직 저 귀뚜라미뿐만 아닌가 하노라. 그러니까 가을철에 호박 울어서는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지은이가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어. 근데 그 잠 못 자면서도 이런 외로움, 그리움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이걸 근데 알아주는 건 귀뚜라미밖에 없다. 이런 그냥 그리운 그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작품인지는 작자 미상이지만 추정하는 게 기생 여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자 미상 조선욱이고 사설시조 그리고 정형시조 연목하고 애상적입니다. 임에 대한 그리움, 가을밤에 입을 그리는 외로운 여심, 임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앞에 귀뚜라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엾은 귀뚜라미가 잠을 깨웠어. 근데 귀뚜라미 짜증내는 게 아니라 나의 지금 이 슬픔을 알아주는 건 귀뚜라미밖에 없구나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31번의 답은 5번이에요. 한국문학의 전통에 대한 이해는 세계문학의 이해를 통해서 실천하는 게 아니죠. 이거 너무 쉬웠다, 그렇지? 한국문학을 먼저 알아서 우리가 K문학을 홍보하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5번이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32번의 답은 4번입니다. 가장 적절하고 고르는 것이에요. 뭐뭐 두어라. 이거는 기억에 포함된 감탄사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디귿은 사사시조였죠. 아까 그 귀돌이 그거 귀뚜라미. 시조의 전형성에서 많이 벗어나 있긴 한데 그래도 종장의 첩구는 뭐야? 시조의 전통적인 형식에 맞게 상음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둘째 문단에서 얘기한 것처럼 현가의 낙구에 나오는 감탄사가 시조의 중장이나 가사의 마지막 구에 감탄사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4번이고요. 33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자, 자연관의 공조는 아니에요. 그리고 뭐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이별의 슬픔 더 절실하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뭐 자연이 나오긴 하죠. 떨어지는 잎든 뭐 가을 하늘이고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이 나는 자연과의 공존이 아니라 자연이 이제 뭐 나의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쓰이고 있고 다 같은 경우에는 이별의 슬픔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시는 맞는데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귀뚜라미 소리 듣다 이것만 하고 있는 거. 귀뚜라미랑 나랑 지금 혼혈일체가 돼가지고 뭐 그거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5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현대시. 마지막 빨리 나옵시다. 자, 현대시 같은 경우에 기영도시 거죠 이거. 자, 갈래는 자유시고 서정시고 성격은 회상적이고 애상적입니다. 마음속 고향을 잃어버린 상실감과 비애가 이 대표적인 내용의 뜻입니다. 자연의 유형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수미상관 구조고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쓰여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어요. 정정이 고향이네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고향에 들어와도 자, 물리적 고향 공간으로서의 고향 물리적인 거예요. 그리던 고향은 아니다. 이 고향이랑 이 고향이 같은 거야 아닌 거야? 첫 번째 고향은 뭐야? 물리적인 고향이야. 내가 물리적으로 돌아왔어 고향에. 그러니까 뭐 대충 예를 들게 염창동 살거든? 염창동 고향에 돌아왔어. 내가 염창동 왔는데 그리던 고향은 아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염창동이랑 지금 내가 와 있는 염창동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고향과 이 고향은 같은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고향이랑 밑에 있는 마음속에 간직한 고향 다른 거죠. 아니러뇨, 아니로구나 라는 영탄적 어조가 사용되고 있고요. 산뻥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물건만 이건 그냥 이제 변함없는 자연 환경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고향의 정경이고요. 사면은 마음의 제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방황하고 있는 화자의 내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먼은 뭐겠어? 시적 허용이죠. 먼인데 먼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다연 오늘의 매꽃이 홀로오르니 한 흰전꽃 인정스레 웃고 의인법이죠. 꽃이 어떻게 웃어? 사람처럼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오연은 어린 시절에 불던 뿔피리 소리 안이 나고 청각적 심상이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촉각적 심상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감각적 시상은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이 높이 푸르르구나. 하늘, 자 운율, 강조 그리고 형태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도 같은 게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 근데 이 두 번째만 달라지고 있죠. 대표적인 뭐 고향을 그리는 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거는 자 화자가 처한 상황은 지금 실제로 그리워하던 고향에 돌아왔는데 주된 정서는 뭐야? 그리워하던 고향이 아니라서 고향에 대해서 상실감을 느낀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고향 오긴 한 거야 이 시는. 고향을 다른 시들 대표적인 시들 많잖아 고향 그리는 거. 근데 그건 다 대부분 딴 데서 내 고향을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이 시는 특징이 뭐야? 진짜 고향 간 거야. 근데 그 고향이 아닌 거야. 내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걱정 이거 3명은 기억나야 돼. 우리 7월달에 11월달에 했어. 엄마 걱정. 자, 열무 40단이고 이거 엄마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생각하는 거예요. 열무 30단은 뭐겠어. 그 무거운 거 두고 엄마가 막 지금 장에 나와 파는 거야. 근데 엄마께서 안 와.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내용 대충 보면은 시장에 간 엄마를 걱정하고 기다리는 어린 시절 외로움, 시장에 간 엄마를 애틋하게 기다리는 마음, 뭐 이런 거. 성격은 회상하는 거죠. 그 옛날을. 감각적이고 서사적이고.
제재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고, 일현은 엄마의 고된 삶, 혼자 남아서 엄마를 기다리던 어린 화자의 불안한 마음이지만, 그 이현은 이 그렇던 그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걸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열무 30단, 해가 시든지 오래, 지친 발소리 이런 것들은 다 엄마의 고된 삶을 의미적으로 표현한 거고, 찬밥, 어둡고 무서워 훌쩍거리던 어린 시절 화자가 외로움과 공포를 느꼈던 거, 그걸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표현상 특징은 빈방을 중심으로 유년 시절의 슬픈 추억이 형상화되고,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거, 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어둡고 차가운 이미지들이 화자의 심리 상태와 연동된다는 거, 유사한 구절의 반복, 그리고 변주를 통해서 화자의 심리를 섬세하게 보여준다는 거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용의 찰밥인데, 뭐 이 내용은 실력을 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갈래수필이에요. 그리고 회고적이고 고백적이고 감상적이에요. 주제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특징은 뭐 주제를 간결하고 소박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찰밥이라는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그 사물을 매개로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이 기승전결이에요. 수필은 다.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 수필 대표적으로 했던 게 뭐야? 박지원이 상기의 수필이잖아. 기승전결 확실하죠? 기, 친구들과 소풍을 가기로 하고 찰밥을 싸서 문을 나섰대. 승, 어렸을 때 가난한 살림에 찰밥만을 꼭 싸서 보내줬던 엄마를 생각해. 전, 아들의 성공을 바라던 어머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셨어. 결, 엄마를 생각하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길을 나서는 게 이 글의 특징입니다. 구성은 찰밥을 싸서 마련한 것이다. 이거 뭐 이런 것들, 내가 소학교도 습성이 됐다. 이런 것들 다 엄마를 생각하는 것들이었어요. 오늘도 걷고만 있지 아니했던가. 아들의 성공을 바라던 어머니는 아들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뭐 이런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34번의 답은 2번이고요. 과거의 일을 환기하는 방식이죠. 다 고향 생각하면 과거를 환기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그 기억도 그 엄마 생각. 과거에 엄마가 힘들었던 그 삶과 엄마를 기다리면서 외롭고 슬프고 공포스러웠던 나를 회상하고 있잖아. 다 회상하는 거야. 다도 찰밥 받고 나하고 엄마의 아낌없이 주던 사랑 회상하고 있잖아. 답이 2번입니다. 35번 같은 경우는 답은 5번입니다. 자,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적인 태도가 아예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과자나 사과 같은 것은 아예 넘겨보지도 아니했고, 아예는 어머니의 애틋한 심정을 이해하기에 다른 아이들을 불허한 눈치를 절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상황을 덤덤하고 의지적인 태도로 극복하려는 화자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36번의 답은 4번이에요. 나의 화자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배추잎 같은 발소리 등을 통해서 부정적인 상황이 치유되는 희망을 드러낸다. 가 답입니다. 37번의 답은 1번이에요. 첫 번째 연의 변주에서 제시함으로써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이고, 수필이. 너무 많아. 38번의 답은 5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것이에요. 찰밥을 통해 잊혀진 과거의 미덕을 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찰밥을 통해서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현대 부정적인 문화를 개성하자 이거 아니잖아. 그냥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엄마가 했던 사랑을 돌려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 그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현대 소설이 있긴 한데 시간이 늦어서 간단하게만 빠르게 얘기할게요. 정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와요, 시험에. 시간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해야 되니까. 정장이 편하게 얘기하면 제3시대에 관련된 그때 그 6.25 전쟁 때 대표적인 시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처음에는 뭐라면 남한에서 원래 살아. 주인공이 남한 사람이야. 근데 아빠가 북한으로 넘어가. 그래서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족이 넘어가거나 뭐 친지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당시 사회상은 냉정에서 빨갱이 취급받아가지고 재판을 고문당했어요. 그래서 엄청 고통받아서 결국엔 뭘 했냐, 넘어간 거야. 자기도 북한 갔어. 남한에서 못 살게 구니까. 근데 넘어갔는데도 북한 사회가 굉장히 모순적인 거야. 갔더니 도망친 곳엔 천국이 없던 거지.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6.25 전쟁 때 어찌됐든 참전을 해. 북한에 있는 상황에서 참전했다 잡혀 포로로. 그래서 수용소에 있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정전협정이 난 거야. 정전협정 알죠? 전쟁하다가 중간에 이제 정전하기로 한 거. 그래서 전쟁 포로들한테 최저 선택 기회를 줍니다. 너 공산당 갈래, 자유주의 갈래, 제3세계 갈래? 라고 했을 때 여기 주인공은 관련 인물들이 막 설득해요. 이때 공산권에서도 와서 설득하고 남한 측에 설득을 해요. 근데 주인공은 제3국을 선택해서 인도로 갑니다. 근데
중립국에서도 자신의 행복을 찾지 못할 것을 갈등하는 주인공은 처음으로 감시자로 여기며 총으로 쏴버리려고 했던 가판이 두 갈매기를 모습에서 은혜와 자신이 따르쳐 떠올리면서 결국 자살합니다. 주인공이 제3대에 선택했지만 자살합니다. 내용만 대충 봐도 그냥 느낌 오겠죠? 그냥 혼란했던 6.25 시대에 혼란했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서 되게 우리가 6.25를 바라보는 관점이 크잖아. 공산권이냐 자본주의권이냐 뭐가 선이냐 악이냐 이런 얘기만 하지. 근데 이런 현대소설, 이런 소설 속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그런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소시민들이 얼마나 고통 많이 받았을까, 그들이 어떻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개개인은 자본주의가 뭔지 몰라요, 공산주의가 뭔지 몰라요, 근데 자꾸 괴롭히는 거야.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입니다. 남한과 북한 문제 뭐 그렇게 다르고, 그리고 뭐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나오고 철학적인 내용 많이 나오고. 뭐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그래서 숙제는